안녕하세요. 형상화 수학의 저자 손정모입니다. 이번에는 엄마도 설명할 수 있는 수학 이론 시리즈 11번째로 수학과 철학, 그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진짜일까?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일까? 철학과 수학은 다루는 대상만 다를 뿐 미지의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진실을 탐구하고자 하는 것은 같은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피타고라스나 유클리드, 아르키메데스 등 고대 수학자들은 대부분 철학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근대 이르기까지도 마찬가지였는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는 유명한 말을 남긴 근대 철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데카르트나 미분의 창시자로 오히려 더 유명한 라이프니츠 등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름난 철학자들은 또한 수학의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긴 위대한 수학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철학과 수학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지금까지 발전을 해온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수학에서 공부하는 이론들이 사상적 측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몇 가지 맛보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수학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과학의 발전을 이끈 두 가지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학책으로 불리는 유클리드 원론의 탄생입니다. 이 책은 기원전 330년경에 세상에 나와 20세기까지 수학 교과서로 사용되었던 만큼 역사상 두 번째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유클리드는 유명한 철학자인 플라톤의 제자였지만 기하학의 아버지로 불리울 정도로 수학자로서의 명성이 더 높았습니다. 이 유클리드 원론은 사실 모든 내용을 그가 쓴 것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회자되던 기하학 지식들을 집대성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된 지식들 자체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지식들이 기술된 방식입니다. 바로 그 안에 지금까지 과학의 발전의 근간이 된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이론에 대한 증명체계를 담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설명하면 세상에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액시옴이라고 불리는 기본 공리에서 출발하여 논리적인 사고에 기반하여 한 단계씩 내용을 확장시키며 오늘날 과학 발전의 토대가 된 수학의 기본 정리들, theory라 불리는 이론들을 설명한 것입니다. 비록 원론의 내용은 주로 기하학에 관한 것이었지만 유클리드 원론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내용의 전개 과정에 사용된 증명체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증명체계가 내용의 전개 과정에 100% 신뢰성을 부여하였고 그렇게 나온 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세상의 과학자들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발견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 증명체계를 이용하여 그 과정을 증명하고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 따라 예전에는 지역적으로만 발전하다가 잊혀지던 개별적인 지식들이 점차 쌓여가고 통합됨으로써 오늘날의 과학 발전에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 뒤 잠시 과학의 암흑기를 거치며 그렇게 발전해가던 지식들은 15세기 금속 활자의 발견으로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그동안 쌓였던 지식들은 그 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으며 200여 년 뒤 17세기 말에 이르러 또 다른 역사적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뉴턴과 라이프니츠에 의한 미분의 발견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물체의 시각적 움직임에 대하여 구간별로 평균적인 해석을 하며 그러한 움직임을 이해하는 수준에 머물렀었는데 미분의 발견은 순간의 변화를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해의 수준을 넘어 현상의 제어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 뒤 과학의 발전은 황금기를 맞으며 우주를 향해야 하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된 것입니다. 잠시 유클리드 원론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봅시다. 유클리드 5공리는 공리 1부터 3까지는 등식의 성질에 관한 것이며 공리 4는 같은 것에 대하여 그리고 공리 5는 부분을 합쳐서 전체가 만들어진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들을 출발점으로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유클리드 오공주는 기하학 측면에서 5개의 공리, 액시엄을 설정해 놓은 것이고요. 즉, 유클리드 원론은 증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누구나 당연히 이길 수 있는 5개의 기본 공리와 5개의 기본 기하학 공리인 공주를 토대로 하여 465개의 기본 정리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든 수학이론, 나아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과학이론들은 바로 이러한 기본 정리들을 기반으로 확장되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준과 좌표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주제에 대하여 무언가를 토론하며 합의점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점을 통일시킨 후 이야기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 딴소리만 하며 이야기는 산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수를 가지고 다양한 주제를 표현하고 있는 수학의 이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을 발전시키고 그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바로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의 책에 대해 알아볼 때 우리는 0이 가진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수가 확장된 실수는 수직선상에서 균점으로부터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수이며 이때 그 기준점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0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수직선상의 특정 위치를 정확히 공유하기 위해서는 바로 균점 0을 가지고 서로 자신의 위치, 생각을 싱크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평면상의 특정 위치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네, 맞습니다. 직교하는 두 개의 좌표축을 이용하여 평면상의 특정 위치를 하나의 수선쌍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때 두 개의 직선축이 교차하는 지점인 원점이 바로 평면상의 기준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교하는 두 개의 직선을 이용하여 평면상의 임의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이러한 좌표 시스템을 창안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바로 근대 철학의 창시자인 데카르트입니다. 신기하죠? 철학과 수학은 다루는 대상과 소재만 다를 뿐 그것을 전개하는 과정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20세기 초 영국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화이트헤드의 말을 인용하면 유럽 철학이 플라톤에 대한 각주라면 근대 유럽 철학은 데카르트에 대한 각주이다. 그리고 근대는 무엇에서든 확실하고 단단한 토대를 요구하는 시대이다. 내가 알고 있다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등 그 어떤 것에든 분명하고 확실한 근거를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가 바로 근대적 합리정신이며 데카르트는 근대의 철학적 출발점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데카르트는 철학에서도 누구나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든 것입니다. 이번에는 서로 기준을 통일시키지 않아서, 아니 통일시키지 못해서 발생하는 관점의 차이에 대해 수학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식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와 2번식 b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 그리고 3번식 q는 p제곱 마이너스 2p 플러스 2 이 세 식은 같은 식일까요? 다른 식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변수만 바꾼 같은 식이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변수가 다르니 서로 다른 식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과연 누가 맞을까요? 대답을 하면 둘 다 맞은 것도 아니지만 둘 다 틀리지도 않았습니다.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좌측에 나타난 그래프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가 다르다는 것은 각자가 사용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래프에서 측정의 기준이 되는 좌표축과 더불어 기준점인 원점의 상대적인 위치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까만색, 파란색, 녹색 좌표축이 각각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각의 기준에서 보면 그래프의 궤적은 동일합니다. 즉 모두 같은 식인 것이지요.
그런데 각자의 좌표계가 아닌 하나의 좌표계에서 다른 것들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다른 좌표계의 그래프는 기준점들의 상대적인 위치만큼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즉, xy 기준좌표를 보면 2번식은 1번식을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y는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5가 될 것이며 3번식은 1번식을 x축으로 3만큼, 그리고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y는 이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4가 될 것입니다. 이를 철학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서로를 바라볼 때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살면서 같은 것을 겪으면서도 각자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것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대상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향에서 바라본 모습을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코끼리의 모습을 실제와 가깝게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인 내용을 연결하고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볼 수 없는 방향에 있는 나머지는 논리적 추론을 통해 가상의 내용을 연결하고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론지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학생들의 사고 능력이 그러한 정도의 수준에 있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즉, 각자의 사고력 단계에 따라 대상 이론에 대한 각기 다른 수준의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최초 이론에 대한 이미지, 즉 초기 이론 지도를 가지고 문제풀이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했던 방향과 다른 방향에서 보이는 이론의 이미지가 문제에서 제시되면 그것을 해당 이론과 쉽게 연결시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주어진 내용을 구체화시키지 못하여 문제를 틀리게 되겠죠. 그렇지만 틀린 것을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가 자신의 이론 지도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틀린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에서 잘 모르고 있었거나 이해가 부족한 이론들을 찾아내게 된다면 문제에서 제시된 시각에서 해당 이론을 다시 점검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에 중요하다는 의미의 별표시를 하고 어렵게 잡은 이 기회를 이용해 이론에 대한 자신의 이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순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냥 형태와 문제풀이 방법을 위해서는 자신의 이론 지도를 보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부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그들이 서로 엮이며 만들어내는 전체에 대한 이해가 모두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수학은 어떤 것일까요? 이번에는 우리가 공부하는 각각의 수학 이론들이 어떤 측면의 것이며 그러한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접근 방향에 따라 학창시절에 배우는 수학 분야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하학, 해석학, 대수학, 집합론이 그것인데 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기하학은 도형처럼 대상의 외적 모습 및 성질에 대한 연구이며 해석학은 미적분학처럼 각 요소들이 가지는 기능에 대한 연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수학은 방정식과 같이 문자, 즉 대수를 이용하여 각 기능이나 모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합론은 대상을 이루는 구성요소 및 각 그룹이 가지는 성질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전체적인 수학 분야에 대한 이해를 통해 큰 그림을 그려보고 각 분야의 세부 내용에 해당되는 개별 수학 이론들을 이해하는 것은 학생들의 수학 공부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접근 방법을 하나의 로봇에 적용하여 설명하면 팔, 다리, 머리 등 파트로 나누고 각 개의 파트는 또 어떤 구성 요소를 갖췄는지 보는 것은 집합론적 입장이라 하겠고, 그러한 파트들이 모여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는지는 기하학적 입장이며, 각 파트의 기능을 연구하는 것은 해석학적 입장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와 기능을 문자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은 재수학적 입장인 것입니다. 이 모든 입장이 함께 어우러져야 비로소 모형과 기능, 그리고 구성 요소를 이해함으로써 하나의 사물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학 공부를 통해 알게 모르게 그러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익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지를 하면서 공부를 한다면 훨씬 흥미롭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어떤 대상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기준으로서 하나의 좌표 시스템이 필요하며, 현재 보이는 한 가지 모습뿐만 아니라 가능한 여러 방향에서 보이는 모습들의 통합이 필요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각각의 사람이 가지는 좌표 시스템이 서로 상이할 수 있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직교 좌표 시스템으로 X축과 Y축의 스케일이 서로 같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눈을 가졌다면 날씬한 멋진 여성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이상이 생겨 X축 방향의 스케일이 Y축 스케일보다 클 경우 같은 여성이지만 이 여성은 그림처럼 뚱뚱한 여성으로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연습장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신경 쓰지 않고 대충 좌표를 그리다가 X축 스케일을 크게 한 경우 Y는 X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Y축 방향의 스케일이 X축 스케일보다 클 경우 이 여성은 삐쩍 마른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또는 아예 직교 좌표 시스템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고양이 눈을 가졌다면 이 여성은 아마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과연 모두 같은 스케일의 직교 좌표 시스템을 가졌을까요? 글쎄요, 아마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적으로 상처를 입었을 때는, 즉 마음의 눈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그 차이가 더욱 심해질 것이고요. 그래서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을 올바로 이해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입장을 달리해 하나의 기준에서는 복잡해 보였던 현상을 기준을 달리함으로써 오히려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 타원에 대한 수학적 표현을 예로 들어 봅시다. 타원의 수학적 정의는 두 초점과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입니다. 이는 그림과 같이 일정한 길이의 녹색줄을 두 개의 초점에 묶어놓고 탄탄히 잡아당기며 한 바퀴 돌았을 때 만들어지는 둘레의 모양입니다. 이 정의를 그대로 식으로 옮겨 정리하면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 되는데, 바로 이것이 타원의 방정식인 것입니다.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정이 다소 복잡해 보이죠? 그럼 이번에는
다른 관점에서 이 타원을 바라봅시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익숙한 반지름 1인원을 가지고 X축 스케일을 A배만큼 늘리고 Y축 스케일을 B배만큼 늘린다면 바로 같은 타원이 만들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 x 대신 a분의 x를 그리고 y 대신 b분의 y로 바꾼다면 바로 이전에 다소 복잡한 과정을 통해 산출해낸 것과 같은 타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즉 우리가 주어진 대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만큼 더 다양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럼에 따라 필요시 주어진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세상에 진리 또는 규칙이 도용되는 공간이 집합론의 관점에서는 바로 전체 집합에 해당하는 전체 공간, 유니버스라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각자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또는 이해하고 있는 규칙이 도용되는 각자의 유니버스로서 별개의 표본 공간 S를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물론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각자의 표본 공간은 점점 커져서 전체 공간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대부분의 표본 공간이 머물고 있는 유클리드 공간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클리드 원론의 증명체계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 학창시절 우리가 배웠던 유클리드 기하학은 표면을 넘어서는 일반적인 우주 공간에서는 적용되지 않음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구와 같은 공면에서는 유클리드 기하학의 기본 정리인 삼각형의 내각의 값이 180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측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구의 공면을 따라 똑바로 그은 직선이 이루어진 삼각형 ABC의 내각의 합이 180도가 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껏 틀린 이론들을 배운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로 배우는 평면기하학 원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구는 물론 둥근 공면이지만 가운데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지구라는 구의 한 저평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사일을 쏘거나 달나라로 우주선을 보내는 일이 아니라면 운동장에서 공을 던지는 등의 단거리 계산은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우는 유클리드 기하학의 이론을 적용해도 여전히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평면기하학이 적용되는 공간을 유클리드 공간, 그리고 공면기하학이 적용되는 확장된 공간을 비유클리드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어떠셨나요?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차이에 대해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그러한 수학의 원리들이 우리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셨나요? 수학과 철학에 대해 작은 고찰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그럼으로써 수학 공부가 좀 더 흥미롭게 다가가길 바랍니다. 올바른 공부 방법을 익히고 체득하여 노력한 만큼 실력을 쌓기를 바랍니다. 형상화 수학의 저자 손종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